자, 7주 3강 들어가자. 마지막 시간이죠. 7주.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1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정평가 그 전 시간에 감정평가의 분류가 중요했었죠. 특히 이제 101페이지 가시면 그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평가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나왔다. 그 무조건 일괄이에요. 여기에서 평가해서 찍는다면. 구분해서 평가하니까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 그죠?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만 평가한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부분평가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능, 안, 전.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학의 목표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 활동도 평가 활동할 때 그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필요한 비용, 노력 등을 투입해서 얼마나 산출을 얻어내는가를 나타내는 게 능률성이고, 안정성은 너무 능률화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안정성이 소홀해져요. 상호 견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능률성이 높아지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면 능률성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래상에 있어서 우리가 권리상의 흠이나 물건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유지를 위해서는 주의를 요한하는 겁니다. 안정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빨리 평가하면은 우리가 능률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너무 또 평가를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 능률적이지 못할 수도 있죠. 상호 견제 관계다. 전달성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결과는 의뢰인한테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사의 활동 과정과 그 결론을 외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 활동이라는 것은 사회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기 때문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 얻어낸 결과를 대외적으로 정확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이론이라는 자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이제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와 가격,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평가의 정리를 내렸습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어때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럼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입니다. 근데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관계라는 건,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돼도 물가가 상승해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죠. 가치와 가격은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대리되나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가치가 가격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단기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괴리되죠. 그래서 괴리된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 자,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보통 부부싸움하고 나서 껴안고 자지 않고 등지고 자죠. 그죠? 그래서 다르다. 자,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싸니까. 그럼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죠. 올려놓고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수렴,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치가 싸고 가격이 더 비싸게 나왔어요. 그럼 물건이 비싸니까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수요는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격을 하락시키죠. 떨어뜨려서 나중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다르나 장기는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박스를 보시면은, 자, 실제로 거래된 가격, 금액. 자, 과거에 이 가격이 20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의 값입니다. 과거의 값. 과거의 값의 전문가는 중개사죠. 중개사가 전문가다. 이 실제 거래된 금액 과거의 값이야. 근데 평가사는 평가를 매길 때 만약에 여기가 3년 후에 전철역이 3번이 뚫릴 것이다. 그럼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항상 평가사는 가치를 평가할 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생각합니다. 그걸 현재 가치화시키죠. 그래서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가치예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사가 전문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거래된 금액, 실제 거래된 금액은 가격, 과거의 값이고요. 장래 이익을,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게 현재 가치다. 현재 값이 가치다.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자, 장래는 어떻습니까? 편익만 있으면 비용도 있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하면 가격이 생기겠죠. 자, 그럼 밑에 가치는 간평사가 전문가고요. 가격은 중개사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은 하나다. 그래서 20억인데 중개업자한테 갔더니 어머 이거 비 오면 한 1억 떨어져. 그러질 않죠. 지금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가치는 무수히 많죠. 주어진 시점에서 다원적이죠. 그래서 가치는 다원적이라는 것은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개인마다 틀린데, 자, 이 가격으로 표시한다는 게 객관적이거든요. 하나로 표시되지만 주관적으로 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벌써부터 야매를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가치는 현재 값이고요. 현재 값이고 가격은 과거의 값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론 좀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나중에 가지만 여기 좀 지루하잖아요. 학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격증 따러 왔기 때문에 맞히기식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약간 움직이면서 야매를 할 때 제 야매가 약간 과격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재치가 있죠. 이렇게 가세요. 과격하다, 재치가 있다. 가격은 과거고 재치, 가치는 현재다. 이렇게 하면 좀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우리가 시험지에 냅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줍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열어줘요.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가격 이론이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한 문제 정도.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열어준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을 이제 알려면 직접 나가서 봐야 돼요. 가치 발생 요인을 열어주는 요인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은 평가사를 먼저 그 형성 요인을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열어줘요. 그럼 가치에 발생되는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이 되며 또 가격은 또 수요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가격의 이중성으로 피드백 원리로 가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자체가 아직은 이 기본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성 요인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전 국토공간의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전반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평가하려는 여기 부동산이 있다. 그럼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저 국토공간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요인입니다. 일반적 요인은 전체 환경을 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이게 바로 일반적 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입니다. 자, 사회적은요, 우리가 인간과 관련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인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인구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형성, 공공시설, 거래 사용 수익 간행, 건축 양식, 생활 양식이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게 잘 떠요. 자, 인간한테는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은 사회적으로 보죠. 근데 경제적은 뭐 수익과 우리가 가격과 돈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경제적에 중요한 것은 교통체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경제적은 저축, 소비, 투자는 누가 봐도 경제적이에요. 국제 수지, 수지도 이제 돈이 들어온 거 나감. 그 다음에 재정, 금융 다 봐도 경제적입니다. 근데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어요. 교통체계 상태. 교통체계 상태에다가 자,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해 놓으시는데 박스를 치고 자, 얘와 얘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평가하려는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옆에 30번지에 전철리 3번 출구가 뚫렸습니다. 그럼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뀝니다. 교통체계 상태는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것 다 공공시설이지만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그죠? 상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에 세금 부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금 부담. 내가 세금 부담을 한다. 그럼 경제 환경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틀려져요. 그죠? 누가 더 부담하느냐가. 자, 근데 이제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 바뀌는 요인이에요. 행정적은. 그래서 행정적 요인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계획, 뭐 통제. 자, 세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은 경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부담이니까. 근데 세제라는 자체는 조세 제도가 바뀝니다. 이런 게 나오면 행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사, 경, 행이 일반적인 저 국토 공간의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인이 도시 전체, 그죠? 도시 전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죠? 도시 밖에서 환경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쪽과 개별적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 요인의 사경행의 사회적은 공공시설 박스, 경제적은 교통체계 상태, 세금 부담은 경제적, 행정적의 세제는 행정적. 제도, 계획, 규제, 정책 나오면 세제 나오면 무조건 행정적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성격에 상호 관련성, 복잡성, 유동성, 가변성은 뭐냐면 자, 이런 사경행이라는 일반적 환경 요인이 항상 변합니다. 유동성, 가변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복잡하죠.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요. 나중에 또 인구가 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을 영향을 주며 자,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 투기가 발생해서 또 규제를 할 수 있죠. 규제.
뭐 행정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연관성,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입니다. 자, 지역 요인은 일반적이 이 안에 도시 밖이라는 자체는 전체 전 국토공간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A 지역이 있다. 만약에 A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만 미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그 지역적 요인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럼 그 지역 안에도 사경행이 또 있겠죠. 자연적 요인이라든지. 그 지역 요인이고요. 지역적 요인. 지역적이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입니다. 세 번째가 개별 요인. 개별적 요인. 개별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동산 자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 어때요?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개별적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지계 이렇게 암기하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시간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배울 거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하고 개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발생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오른쪽에 이제 발생 요인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자, 우리가 보통 수요공급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어서 시장 가격과 시장 양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지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겁니다. 원래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딱 가격이 만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어서 간다는 자체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근데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의 유용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이렇게 할게요. 부동산의 유용성. 유용성도 맞고 효용성이라는 것도 맞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발생하는 까닭이 되거든요. 자, 그 밑에 옆에 보시면 뭐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또 주거용은 편리성, 수요 요인이죠. 그래서 수요가 우리가 발생되는 수요 요인이 됩니다.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수요에 영향을 줘서. 그럼 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요인의 경제적인 교통체계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 편리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에 나온 게 유용성, 효용성은 맞아요. 쓸모성도 맞는데 효율성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은 형평성의 반대로서 이용을 잘하지 어떤 효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희소성부터 갈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은 상대적 희소성이 있더라. 희소성이라는 자체는 토지가 한정돼서 부정성 때문에 제한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가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이 돼서 다른 걸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재밌게 가려면 자,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있습니다. 그죠? 유용성이 없다라는 분이시면 제가 얼굴에다 냅을 씌웁니다. 그죠? 냅을 씌워서
이 유용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냅을 씌워서 한 1분 동안, 2분 동안 이렇게 냅을 씌워놔요. 그래서 제가 유용성 있어요? 있어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근데 공기는요, 유용성은 있어요. 근데 희소성이 없습니다. 공기는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토지는요,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는 존재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가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일반 지역보다 희소성이 높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공급이 또 작아지면 가격을 또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수요 요인에 또 열어줄 수 있는 게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가 됩니다. 부동산의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와 살 능력을 갖춘 실질 구매력을 갖춘 수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수요가 발생해야 가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수요가 되고요. 자, 이전성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의 이전성. 자,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에요. 권리의 이전성. 자, 지금 부동산을 팔 때 여러분들이 팔렸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됐어. 그러면 야, 다른 사람이 돈 줄 테니, 돈 받을 테니까 너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이 권리 등의 이전 가능성이 법적 측면이죠. 그래서 법적 측면에 우리가 부동산은 법적으로 이전해야 되지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법적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발생 요인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이 돼서 연결시켜야지만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철이 뚫려서 경제적인 교통체계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열어주죠.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가려면 형발이라고 열어주세요. 형발. 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굉장히 발이 큽니다. 여기부터 형발. 그러면서 형은 그래서 발이 크기 때문에 일찍개입니다. 형이 일찍개죠. 일찍개. 그래서 발이 일찍 깨는 게 아니라 형이 일찍 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2년 전에 형성 요인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일찍개가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예상되는 게 발생 요인이 일찍개다. 그럼 틀리죠. 형이 일찍 깨죠. 형이 발이 크다, 형발.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03페이지 가시면 자, 부동산 가격을 또 가치라고 나오는데 보통 가격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 가격은 다 똑같은 여기서 이제 표현이에요. 물론 가치와 가격을 구분할 때는 구분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가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격을.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가치의 제 원칙을 볼게요. 자, 제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 가격의 제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에 대한 법칙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출처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하나의 행위 기준이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가치를 매길 때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 원칙, 법칙은 우리가 또 서로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합니다. 각 제 원칙의 상호작용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본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의 제 원칙에 전체적인 체계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를 제가 한번 이제 보는데, 자, 일단 여기를 안 했네요. 우리가 이제 가치의 제 원칙을 들어가기 전에 그 103페이지로 가시면, 자,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는 요새 이렇게 출제가 빈도가 높지는 않아서 말씀을 좀 안 드리려다가 부동산 가치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가치, 가격의 특징. 자,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가격과 임료로 표시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건을 제가 사게 되면 이걸 나중에 팔 수 있죠.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의 대가,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또 임대료를 받아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은 교환 가치고 임대료는 사용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격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표시할 수 있다. 양자는 원본과 가실의 관계다. 가격을 알면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가격을 알면 임대료를 알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뭐 일반 재화는 빌려주기를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가치와 이 가격과 임대료가 구분돼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또 오래 가고 가격과 임대료를 표시돼서 이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용 수익, 임대료로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올 수 있어서 원본과 가실, 가격을 알면 가실, 우리가 그 임료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권익에 대한 대가가 별표 표시해 놓으세요. 요게 이제 출제가 그래도 여기서 좀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자, 부동산 자체의 값이 아니다. 자, 부동산은 자체가 물리적 가격이 아니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그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이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권리라는 건 나중에 이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을 모두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이익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이익의 가격이다. 그래서 그 권리이익에 대한 값이지 그냥 물건 자체의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은번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의 물건에는 두 개 이상의 권익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개의 부동산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 이상이 성립되면서 그 가격은 각각 별개로 형성된다가 나왔었어요. 형성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건 당연한 거죠. 개별적으로도 개별성 때문에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겠고요. 자, 단기적 배려가 아니라 장기적 배려, 이런 것 정도만 좀 보세요. 가격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단기적이 아니라. 왜냐면 오래 가기 때문에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히 권익에 대한 대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권익에 대한 대가가 그래도 최근 아니지만 옛날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한다면 각각 그 가격이 각각 별개로 형성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권익에 대한 대가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매기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103페이지 갑니다. 자, 가치의 재원칙. 우리가 한번 아직은 기본서가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은 우리가 103페이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입니다. 가치, 가격의 재원칙. 쟤는 13가지,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인데 13가지가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용원칙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채용원칙은 부동산에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채용원칙의 방법을 전제로 파악하기 때문에 가격을 표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 적합의 원칙과 더불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인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그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칠판주계나 일반 지원은요, 용도가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생산할 때 이 칠판주계를 지우는 데 쓰라고 생산이 됐죠. 그 때문에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봐봐요. 내가 만약에 이걸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발하는 데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용도의 다양성은 채용의 원칙에 근거가 된다고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적합의 원칙과 더불어라는 게 있죠. 미리 인습을 한다면 적합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적인 원칙인데요. 그럼 적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시장 안의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돼요. 용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제적 강가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외부 환경과 안 맞는 거죠. 외부 환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칠판 중에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200만 원인데 소비자 가격이 이게 강남에서는 비싸고 강원도 산골에 가서는 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한은 적합이라는 게 없어요. 이 적합은 자, 이 두 가지가 다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실 가격제 원칙이 부동산에서 발전된 게 아닙니다. 일반 경제 원칙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경제 현상에 주로 발견되지만 부동산 평가의 고유의 두 가지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채용 원칙이기 때문에 채용 원칙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동과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거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측과 변동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예측을 한다. 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채용을 판정할 때 현재 판정하는 게 아니라 장래까지 예측해서 판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초가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초, 바탕, 토대가 된다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변동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기준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명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할 때 시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점 수정. 그래서 이 만약에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변동의 원칙과 연관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 변화 원칙은 예측의 원칙과 더불어 체계의 원칙의 바탕이 되거나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다. 그래서 가치 형성, 부동산 가격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아까 변했죠. 가치 형성이 일지계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한다, 변동한다, 그러면 변동의 원칙이 되겠죠. 그 정의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의 확정 및 시점 수정에 근거가 된다 그랬죠. 기준 시점과 기준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은요. 우리가 어떤 게 좀 변동과 틀리냐면 예측을 한다는 건 과거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장래라는 글씨가 나오죠. 장래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은 그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장래 동그라미. 가지게 될 유용성이 쾌적성, 주거의 쾌적성이 예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채용에 판정할 때는 현재 판정이 아니라 장래까지 예측이 된다는 게 예측의 원칙입니다. 근데 적합과 외부성의 원칙이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죠? 외부성. 외부적인 겁니다. 물론 경쟁의 원칙이 있지만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지 않겠죠. 그냥 외부적이니까 외적과 경쟁하자. 외부적이다. 외적. 그럼 적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성의 원칙과 더불어 이 대상 부동산 환경과 어울림이죠. 좀 환경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채용 원칙의 외부적 구성 요소와 관련된 가격 원칙으로서 이것이 어긋나면은 아까 제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경제적 감가. 그래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 109페이지로 가셔서 미리 가볼게요.
저번에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9페이지로 가시면, 자, 109페이지는 계속 반복 학습해도 좋아요. 감가 요인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건물의 감가를 했을 때. 그래서 감가 요인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 세 가지 감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5층짜리 건물이다. 5층, 5층, 5층. 그럼 건물에 금이 갔어요. 노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건물에 금이 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된다는 건 물리적 감가입니다. 근데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기능적 감가입니다. 노후화보다 이제 틀린 게 형식의 구식화. 그 형식의 구식화라는 자체는 어떻죠? 형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촌스럽다는 얘기죠. 그죠? 재래식법이라든지. 그래서 물리적과 기능적은 내부적인 감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친다면 늙으면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우면 기능적이죠. 그래서 아시는 여성분이 지인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야, 넌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못 알아듣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층이라는 건물이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감가라는 것은 만약에 신축 상가입니다. 근데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그럼 탄광촌이 폐광된다고 해서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없죠.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건 경제적 손실이니까 경제적 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는 지역과의 관계가 안 맞고 외부 환경이라는 단어, 환경과 안 맞고 시장성이 감퇴된 거죠.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돈을 보면 환장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 시장성 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사용에 따른 파손, 마모, 우발적 사고, 손상.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설비 부족, 과잉. 그죠? 설비가 너무 부족해도 되고, 과잉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너무 쪄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이에요, 과잉이에요 했더니, 우리가 학원에서 과잉이라는데,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할게요. 자, 그러면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는 것도 기능적이 들어가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어려워요. 부지가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부적이니까 이것도 기능적의 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이죠. 지역 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라는 게 나오면 건물과 부족하다, 대상 부동산 시장성 감퇴, 환경이나 시장성, 환장을 한다. 돈을 보면 환경, 시장 이런 거. 법률적 관계는 소유권 등의 하자라든지 지역 지구제 위반 등으로 감가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법률적을 경제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도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해서 아마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 나와 있는 요거 적합의 원칙을 이제 이해하셨어요.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외부성은 그냥 쉬워요. 외부성은 그냥 주택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플러스입니다. 정외부성이 되고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마이너스 부외부성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줘서 가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주요 환경이 주어가 중요해요. 적합은 그 위에 보시면 대상 부동산과 환경과의 어울림. 대상 부동산이 주어죠. 대상 부동산과 환경이니까. 근데 얘는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죠.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과 비교할 때 양자는 주체의 차이죠. 그래서 적합은 대상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주위 환경. 그래서 부동산을 더 강조했고, 그 다음에 외부성은 환경이 부동산에 이렇게 좀 주체가 틀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여, 균형, 수익 배분을 묶어보세요. 이게 다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자,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균형.
그래서 시험 문제 요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적합과 균형이 제일 잘 떠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요. 내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을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 대란이 나타나겠죠. 그죠? 기능적 강가예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내부적인 기능적 강가입니다. 그럼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죠. 구성 요소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얘기를 해요. 투입되는 구성 요소. 그래서 균형은 밑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를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밑줄. 구성 요소 앞에 내부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죠.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기능적 강가 박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여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면서 기여도를 봐요. 내가 후회합니다. 야, 너 거기 기여하는 게 뭐니? 그런 건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에 기능적 강가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낮게 평가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7억으로 평가됐다. 그럼 지하 주차장에 생산비를 투입시켜요. 그럼 8억이 된다면 안 하죠. 그러면 15억이 된다면 해요. 플러스 알파다. 알파가 있어요. 기여도를 따지는 겁니다. 기여도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비의 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여도의 합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여가 맞아야 균형이 맞으니까 기여가 선행한다. 그래서 기여 공헌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당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 간의 가격에 대한 공헌도,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 중요하죠.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 선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여가 맞아야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구성 부분의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 그래서 이거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과 관련되는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가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니? 기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 체증 체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도 있어요. 얘도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인데 들어보세요. 자, 건물이라는 것은 수익이 체증만 하는 게 아니라 체감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계속 체증하는 게 아니라 체감을 할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죠. 그래서 얘도 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총수익은 증가하지만 증가되는 단위 투자에 대한 수익은 증가하다가 일정 수를 넘으면 감소해요. 이 때문에 추가 투자에 따른 적부 판정 기준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그러면서 우리가 최적 규모의 판단 및 입체 이용률, 그죠? 입체를 이용하는 또는 저해율 같은 거를 근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입 배분이 좀 어렵습니다. 수입 배분. 자, 수입 배분은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볼게요. 수입 배분은 자,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려면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죠. 그럼 생산물을 나중에 팔게 되면 수익이 생깁니다. 배분해줘요. 그래서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 토지에 대한 배분의 지대를 먼저, 나중에 지를 배분하고,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의 대가 이자를 먼저 배분합니다. 자, 노동은 안 주면은 딴 데로, 많이 안 주면 딴 데로 이직하죠. 그래서 이게 가변 요소예요. 물론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도 있는데 그건 이윤인데
그러니까 먼저 가변 요소 배분하고 고정 요소인 토지의 나중에 배분이 돼요. 수익이 배분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지대를 알면 지가가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수익 배분은 잔여라는 것이 토지가 낮기 때문에 토지잔여법에 근거해서 뭐 잔여라든지 잉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총수익은 총수익 획득에 기여한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 요소에 기여에 따라 먼저 배분하고 가변 요소니까 남은 잉여분이 최종적으로 토지로 가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배분의 몫에 의해서 지대를 알면 지가가 결정이 되고 수익 방식 중 토지잔여법에 근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초과에는 또 경쟁을 야기시키고, 자, 어떻습니까? 경쟁은 초과에 또 소멸되는 원칙으로 나중에 보겠는데요. 여기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자,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체의 원칙은 오른쪽에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격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원칙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효용이 같다면 가격이 저렴한 거,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여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해드리고 3방식 모두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비교 방식을 할 때가 가장 많이 쓰는데 원가 수입 방식을 할 때 다 대체 원칙을 사용돼요. 3방식 적용되는 원칙은 대체 원칙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는 대체가 대신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부동산의 재화의 가격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이 된다. 동일한 효용은 가격이 저렴한 거,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해서 비교한다, 대체한다. 비교 방식이 아니라 원가 수입 방식이 또 적용이 된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 원칙은 안 나왔지만 수용급에 의해서 또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이중성은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자, 우리가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자체는 가격의 탄력성은 가격이 자,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가 돼서 영향을 주지만 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과 부동산의 주택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럼 공급자들이 또 공급을 늘립니다. 또 가격이 또 하락하겠죠. 그럼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가격은 수요급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드백 원리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요공급은 우리도 부동산 가격도 일반 경제재와 같이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가격의 이중성 나오면 무조건 수요공급의 원칙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7주 상강까지 갔죠. 그래서 8주 1강. 8주는 이 마지막 감정평가 3개 파트를 3방식서부터 3강 동안 자세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적합과 균형이라는 게 잘 떠요. 그래서 적합과 체위 원칙은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내부적인 원칙은 수수기준으로 외우세요. 그럼 얘는 내부적입니다. 그래서 기여가 균형에 선행하기 때문에 수수기준. 자, 외적과 경쟁을 하자, 외부적. 이렇게 해서 여기 동영상을 조금 자꾸 돌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가격 원칙의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때도 다시 또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7주 과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의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가 6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3시간 동안 감정평가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